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통하는 정치학 139쪽에서 148쪽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조건. 우리는 이 현대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 한 1년 정도의 내각제 기간을 빼놓고는 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승만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을 직접 뽑지를 않고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의원들이 간선으로 뽑은 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좀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졌지만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한 70년 동안 계속해서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의 정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도 다 대통령 중심제겠지, 대통령이 국가겠지, 대통령 중심의 국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 특히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다 내각 책임제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내각 책임제 국가들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북유럽 다 그렇죠. 프랑스는 대통령의 역할이 꽤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내각제 국가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그렇게 따지면 이 선진 국가들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밖에 필리핀이라든지 몇 나라가 더 있습니다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그 경험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가 조금 축적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리더십이나 대통령학 얘기를 하다 보면 사례가 미국밖에 없으니까 자꾸 링컨 대통령은 이랬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랬다, 워싱턴 대통령은 이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리더십은 대통령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미국의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역사적 성취를 해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미국 대통령을 연구하는데, 제가 기왕에 대통령학을 연구하려면 미국 대통령의 경험들 워낙 오랫동안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걸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좀 이승만학, 박정희학을 좀 제대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 후배들한테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결과에 바탕해서 모름지기 대통령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이것을 제가 7가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좀 도움과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또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 차기 대권 주자들한테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의 조건을 지금부터 좀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제가 오늘 7가지의 대통령의 조건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적으로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문제 제기 차원으로 제가 문제를 가볍게 제기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조건 첫 번째, 역사관과 이념 정체성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관과 이념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국가의 상징이에요. 이 국가의 상징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역사적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문재인이 때처럼. 그래서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걸맞는 역사관과 이념적 정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또 대한민국이 선언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역사적 정통성을 체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은 김일성의 무장항일 투쟁이었지. 이런 따위의 황당한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대통령이 되려면 북한에 가서 대통령을 하면 돼요. 김두봉이가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격이었지. 아니 그런 자는 북한에 가서 북한 인민군 대장인 걸 하면 된다니까. 왜 남한에 와서 나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냐고. 그런 황당한 잘못된 왜곡된 전도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자가.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정책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번째 조건은 역사적 정통성, 이념적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속에서 구현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통찰력입니다. 대통령이 다뤄야 될 사안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들은 특정 분야의 특정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문제들은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이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문화 문제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뭉뚱그려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대한민국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와 관련된 최종적 결정과 결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을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목이. 그것이 통찰력입니다. 특정 분야에 좀 전문적 지식이 있다. 그게 대통령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장관하면 되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5천만 또는 7천만, 남북한 포함하고 해외동포 포함하면 8천만, 한민족 전체의 운명과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대통령 된 사람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통찰력은 어디서 오는가? 철학적 사색에서 와요. 전문 지식 몇 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철학적 사색에서 온다고요. 폭넓고 깊은 독서, 폭넓고 깊은 철학적 사색, 폭넓고 깊은 당대 최고 지성들과의 토론과 대화에서 이런 통찰력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된 자는 무릇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을 대통령으로 뽑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된 자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끊임없이 노력해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 수준으로 철학적 성찰이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어야 제 목숨을 맡기고 제 운명을 맡기고 제 가족과 제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지. 뭐 전문적 지식 몇 개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의 운명을 맡깁니까? 제가 그래도 정치학 박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른바 수많은 지식인들하고 이리저리 대화하고 토론하고 겨뤄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통찰력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요. 전문 지식이 많은 것과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두 번째 조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걸 제가 제시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재를 발굴하려는 의지, 인재를 판별해내는 안목, 인재를 믿고 쓰는 뚝심, 그리고 인재를 평가하는 냉정함, 이걸 갖춘 용인수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100만 공무원을 이끌어야 됩니다. 수천 개의 임명직 공무원들을 임명을 하고 이끌고 평가를 해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천하의 인재들로 채울 거냐. 인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하고 좀 편하게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 좀 믿을 수 있고 편하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도 천하의 인재라면 상고초려, 사고초려를 해서라도 발굴하고 영입하고 권한을 주고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천하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 인재 발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말 사람 욕심으로는 조조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죠. 심지어 조조는 적장인 관우에게 끌려서 그에게 벼슬을 내릴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로 좀 광적이라 할 정도로 인재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발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기 뭐 경남 합천 어디에 정말
아주 훌륭한 누군가 있다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순간 6시간, 7시간 차 타고 가서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의 인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인재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죠. 이렇게 사람을 발굴하고 찾고 다닌다 그러면은 오만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추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 옥과 석을 구별해내고 판별해낼 수 있는 나의 안목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대통령이 내 앞에 와서 교원 영생만 하는 사람과 대통령이 내 앞에 와서 쓴소리도 과감하게 하면서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을 알아볼 안목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관상쟁이가 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관상쟁이가 돼야 됩니까? 뭐 이병철 회장은 관상 보는 사람을 신입사원 면접할 때 옆에 앉혀놓고 조언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건 조언이죠. 어디까지나. 이병철 회장이 그 관상쟁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관상을 볼 정도로 인재를 신중하게 판별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발굴을 했으면 믿고 써야죠. 의심이 나면 쓰지 말고 일단 쓰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믿고 써야죠. 뚝심이 필요합니다. 믿고 썼는데 뭐 자꾸 옆에서 딴소리 할 때 야, 일단 일을 맡겼으니 기다려보자. 이 정도 뚝심이 있어야 발굴된 사람도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쓴 인사권자가 귀가 팔랑귀다 그러면 발굴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죠. 이 사람 본연의 역량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대부분의 일이라는 건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거쳐야 뭐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 그 효과가 나타나서 판별할 정도까지는 믿고 맡길 정도의 뚝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쓰려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판별해서 맡겨서 뚝심 있게 썼는데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걸 제대로 썼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냉정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발굴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내가 1년 넘게 밀어줬는데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이 사람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평가가 아니죠. 내가 저 사람 발굴하려고 3번, 4번 갔었어. 그리고 1년 동안이나 힘을 실어줬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쯤에서 접어야 되겠어.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어. 이런 냉정함이 있어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 용인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대통령의 3번째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자, 4번째. 민심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선거도 없는 수천 년 전의 통치자들도 늘 민심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뻑하면 미복, 변복을 하고 평민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시정 저작거리에서 장사미사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러 다녔어요. 민심이 천심인데 그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 민심을
대통령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 대통령이 맨날 변장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뭐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다 알아보잖아요. 민심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대통령들이 민심을 얻는 방법을, 민심을 잃는 두 가지 방법들을 주로 쓰는데, 참 너무 쉽게 민심을 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첫째는 여론조사입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야 조사해봐라. 거기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민심이 이번 요 이슈는 찬성하는 민심이 크네, 높네. 그럼 진행하자.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조사를 좀 아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조사는 숫자, 메마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민심은 그 메마른 숫자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이걸 읽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두 번째는 예전 정권에서는 주로 민정수석실이 그 역할을 했는데 무슨 이슈만 있으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민심이라고 올리는 겁니다.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나 행정관한테 전화 받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되게 오피니언 리더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답을 원한다는 것을 되게 알고 받게 되는데 작심하고 내가 반정부 투쟁하겠다 하는 게 아니면 웬만해서는 맞춰주는 논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자꾸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런 방식의 민심은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민심을 듣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너무 의존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에 더해서 대통령이 민심을 읽는 능력 두 가지를 추가로 직접 해라. 그거 권하고 싶어요. 첫 번째 방식은 대통령이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게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일 모레 산자부 국장 이상 공무원들하고 내가 간담회를 하겠다. 이러면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야, 대통령이 오신다는데 우리 부서에 현황 보고부터 해서 쭉 정리해라. 그건 드러나면 하죠. 그러나 대통령이 미리 생각은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수행실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10시하고 11시 사이에 1시간 정도 비는데 내가 산자부의 그 국장 아래 과장 그리고 그 계장들하고 이 주제 가지고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 장관들한테도 알리지 마. 괜히 바쁜 사람들. 그냥 비서실장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가야 이게 진짜 민심을 듣는 거죠. 그걸 왜 못합니까? 하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잘했어요. 그냥 불쑥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대통령이 뜨니까 뭐 장관, 차관, 국장 쫙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안 묻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김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과장급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민심을 파악하고 실제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를 맨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만 해놓으면
전체가 긴장하게 되죠. 전체가. 대통령이 진짜 국민의 소리를 듣는구나. 진짜 현장의 소리를 듣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걸 제가 권하고 싶고, 또 하나는 신문과 SNS를 가급적이면 가끔씩이라도 직접 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워낙 챙겨야 될 언론이 많기 때문에 대개 언론 담당 비서관이 이걸 요약을 해줍니다. 뭐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논설위원회 칼럼, 그러면 칼럼에 행간에 숨어 있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언론 담당 비서관이 백날 요약해봤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건 대통령이 직접 정말 꼭꼭 씹어먹듯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SNS도 가끔씩은 직접 해야죠. 들어가서 댓글 달라는 게 아니고 대충 사람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지금 무슨 생각들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 가끔씩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성국 TV를 가끔 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게 뭐 정론일침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데 한 꼭지 정도 들어보고 그 한 꼭지 진행될 때 올라오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민심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게 민심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날 것의 민심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착하는 겁니다. 이 민심은 누구도 대신 전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비서들이나 이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민심을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일이 자꾸 늘어나니까. 막 웬만하면 우리가 정리해 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매일매일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서 진짜 민심을 읽어내는 대통령만의 노하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만의 노하우. 자, 이게 민심을 읽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줌인, 줌아웃 능력인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은 100만 공무원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에요. 이들한테 맨날 열심히 일하시오. 나라를 위해서 선공후사하세요. 백날 얘기해봤자 100만 공무원들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또 전달이 된들 맨날 하는 상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 어떤 시대, 어떤 나라나 공무원들의 제1 목표는 승진이거든요. 승진.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의 요구와 또 대통령이 이 공무원들 사회를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이런 임팩트 있는 만남을 결합을 하면 의외로 이 공무원 사회를 격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줌인, 줌아웃이에요. 뭐냐? 때로는 아주 미세하게까지 쫙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산불이 자꾸 난다. 소방방재청을 갈 수도 있고, 산불이 주로 많이 나는 강원도 도청에 산림개장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산불이 왜 나는가? 건조해서 난다. 그러면 물을 사전에 뿌리면 되는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후제를 지내야 되냐? 이런 걸 꼬치꼬치 아주 구체적으로 짚고 들어가요. 이게 줌인 하는 거죠. 줌인. 쫙 줌인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냐? 진짜 현장의 생생한 현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현장 공무원들이 뭘 갖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이 사람들이 방화 장갑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거 누가 보고를 합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쫙 줌인을 해버리면 그러면 산불이 어디에서 나든
그 줌인하는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이 정보와 이 지식들이 산불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한번 그렇게 쫙 줌인을 해 들어가면 산불과 관련된 유관부처 공무원들은 전부 긴장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짚었기 때문에 대충 어영부영 뭐 관리나 좀 하고 현장 잘 모르면서 국장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화들짝 놀라게 돼 있습니다. 줌인하는 거예요. 근데 줌인만 하고 다니면 곤란하죠. 좁쌀 영감 소리 듣죠. 그래서 때로는 줌아웃도 쫙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고 우리 사회가 어떻다라고 100만 공무원을 향해서 큰 방향을 한번 제시하는 거예요. 줌아웃을 쫙 해서 땅 때려놓고 굉장히 디테일한 줌인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줌인과 줌아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아주 잘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현장 어디를 가든 실무 책임자들하고 그 토론할 정도의 아주 디테일한 지식을 갖고 현장을 지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장 이상, 장관, 차관들 바짝 얼게 돼 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감히 속일 생각을 못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이 줌인하는 기술, 이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많이 차용을 해서 배웠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 새벽에 불쑥불쑥 막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잖아요. 막 경찰서를 가기도 하고 또는 홍수가 났다 그러면 홍수 관제소를 가기도 하고 새벽에 그러잖아요. 주로 새벽에 움직였는데 이것도 일종의 줌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부족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사했던 줌아웃 능력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줌인 줌아웃을 자유자재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전체적으로 딱 보여주고 다시 디테일한 줌인으로 들어가고 이를 자유자재로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이 줌아웃 능력이 사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줌인만 자꾸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100만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가 풀어줬다가 긴장시켰다가 풀어줬다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1년 내내 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쓰러지지. 적당하게 긴장시켰다가 적당하게 풀어줬다. 이를 밀고 당기고를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대통령 겁나서라도 게으름 피지 못하고 대통령 겁나서라도 딴짓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대통령 일을 참 잘하는 대통령이야. 내가 열심히 하면 알아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게 되죠. 이런 줌인, 줌아웃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대통령 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걸 계속 연습해야 돼요. 특히 대통령 되려는 사람은 뭐 평범한 소시민에서 갑자기 대통령에 도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리를 하거나 장관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하거나 뭔가 뭐 도지사를 하거나 이런 공직에 있으면서 대통령으로 도전하는 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리든 그 공직에서 주민 줌아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 줌아웃 능력을 그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조건 5번째입니다. 그럼 6번째. 6번째는 결단하는 힘을 제가 요구합니다. 결단하는 힘. 지도자의 우유부단한 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타이밍을 맞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결단을 했는데 상황 다 끝난 다음에 결단했어. 이건 결단이 아니지. 그 선택이 꼭 필요한 그때
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야 결단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 둘째, 그 결단이 올바른 선택이어야 돼. 셋째, 일단 선택하고 나면, 일단 결단하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여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은 했는데 이미 상황 다 끝난 다음에 했어.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을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결단을 했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갔어. 그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단이죠. 셋째, 일단 동쪽으로 가자고 결단을 내렸어. 가면서 계속 야 이거 맞아? 저쪽 아니야? 라고 계속 돌아봐. 사람들 불안하게. 이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어야 돼. 타이밍 놓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하고 한 번 하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결합이 돼야 결단이 되는 겁니다. 이걸 타이밍 못 맞추고 올바른 방향의 선택도 못하고 한 번 선택한 다음에 또 돌아보고 좌지우지하고 자고우면하고 이것처럼 위험한 리더십이 없어요. 예.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조건 7번째. 경중 완급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사람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이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돼 있어요. 모든 일을 다 잘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경중 완급을 분별하고 분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냐? 경중 완급. 경 가볍다. 중 무겁다. 그러니까 가벼운 일과 무거운 일이 있고 완급 완 천천히 한다. 급 급한다.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경중 완급 중에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실 겁니까? 이제 이 바둑의 격언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대세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세점. 가장 중요한 점이죠. 가장 무거운 점이죠. 이게 있고 급하게 둬야만 되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급하게 두지 않으면 내 대마가 죽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대세점이 중요해도 급한 수를 먼저 둡니다. 급한 수. 경중완급에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급입니다. 급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왜? 가벼운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 중, 완, 경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급, 중, 완, 경.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로는 경중완급이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고쳐서 얘기하고 싶어요. 급, 중, 완경.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일을 처리한다. 되게 이 일을 못하거나 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띄면 자꾸 그걸 같이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걸 일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쉽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때는 정말 급한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NSC를 열어야 돼. 이거 중한 일입니다. 근데 당장 빌딩에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이건 급한 일이죠.
자, 그럴 때 그다음에 기업 투자 유치가 있어요. 이거는 천천히지만 중요한 일이죠. 그다음에 외교사절과 전역이 있어요. 이거는 가벼운 일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관심은 우선 급한 일.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까? 이쪽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 돼. 지금 화재가 나서 뭐 사람들이 막 빌딩에서 막 떨어져 죽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미사일 문제가 중하니까 NSC부터 열자. 그리고 한 1시간 NSC 회의하고 나오니까 여기 이 화재 현장에서 10명이 죽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중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서 막 안보가 위협을 받고 하는 중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사람이 당장 막 죽어나가는. 그러면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한 일로 가요. 그 다음에 외국 투자 문제. 천천히 해도 되지만 중요한 문제. 그리고 사실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인 외교사절과의 만찬. 이런 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들 이 일이 제일 중요하고 이 일이 제일 급합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어떤 누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요. 이러고 보고하겠어요. 이거는 뭐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대통령님. 누가 이렇게 보고하겠냐고.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찾아갔으면 이게 무지무지 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그걸 대통령이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게 급한 일이고 이게 중요한 일이야. 이걸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또 돌아와서 하는 말인데 역시 통찰력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합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 요구를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생명과 내 재산, 내 운명까지, 내 나라의 운명까지 5년간 의탁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이런 7가지 조건을 갖춰라. 전 이거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7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훌륭하게 대통령을 해낸 사람들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차기 대권 투자들한테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이 7가지 조건만큼은 좀 충분히 잘 갖추고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대통령 스스로 돌아봐서 이 7가지 대통령의 조건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혹시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제가 같이 드립니다. 정치특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